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아늑한 밤을 맞이하며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렁고개. 안성시 보계면 이전리에는 구불구불한 고개가 하나 있었고, 사람들은 이 고개를 구렁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그 옛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래전 경기도 안성 땅에는 부모님과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털핏이 누렁한 개 한 마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개를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이웃 마을로 시집간 딸내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내어주는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지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손수 밥을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시아버지의 밥을 담았고 언제나 그릇에 가득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들의 밥을 담았는데 아들의 밥도 역시 그릇에 수북하게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자신의 밥을 담고 며느리의 밥은 제일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밥은 언제나 누른 밥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밥 전에 푸는 누렁이의 밥은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렁이의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렁이에게 줘라. 며느리는 그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나는 이 집에서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시어머니도 너무 하시네요. 개에게는 좋은 밥을 주시고 내게는 누른 밥만 주시다니. 며느리는 자신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며느리인데 왜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잘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집안 살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며느리는 그때부터 누렁이에게 주라는 밥을 자신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른 밥 한 그릇으로는 양이 부족해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자 누렁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렁이가 형편없이 말라가고 있구나. 누렁이에게 밥은 주고 있느냐? 아, 그럼요. 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을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이상하네. 밥을 꼬박꼬박 주는데 누렁이가 이렇게 말라가다니. 며느리는 그 후로도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누렁이를 굶겨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도 이상하여 보다 못해 자기 밥을 조금 남겨 일부러 밥에 국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밥에 국물이 떨어졌으니 누렁이에게나 갖다 주렴. 그러나 며느리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밥도 누렁이에게 주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신이 먹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개밥을 퍼서 올려놓는데 며느리가 누렁이를 굶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내줘야겠구먼. 굶주리던 누렁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못된 여자네. 시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나를 계속 굶기고 있었구나. 누렁이는 밥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누렁이가 계속해서 말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게다. 누렁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더냐? 앞으로 잘 지켜볼 것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고서 다음 날부터 누렁이에게 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술이 난 나머지 멀쩡한 그릇을 놔두고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누렁이는 자꾸만 혓바닥을 베게 되었고 결국 피를 흘리며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누렁이가 밥을 잘 먹는 것 같은데도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렁이는 베인 혓바닥이 아파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렁이는 그렇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저의 못된 여자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누렁이는 굶어 죽는 그 순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꿈에 누렁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일 원수를 갚으러 갈 거예요. 혹시 잘못되어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피하십시오. 잠에서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고. 그럼 큰일이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독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커다란 구렁이가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며느리를 찾으며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렁이는 독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더니 독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렁이는 감은 몸을 스르륵 풀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구렁이가 나간 뒤에 살펴보니 그것은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독 속에 있는 며느리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부엌에서 나와 안성시 보계면 아전리의 고개를 스르륵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개는 구렁이가 넘어간 고개라고 해서 구렁고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학대하면 반드시 복수를 당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집불통 안할몸.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불통인 안할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할몸은 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누구든 앞서가면 다른 길로 따라갔고, 여러 사람이 밥을 먹을 땐 제일 빨리 먹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말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오죽 싫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앉을게 라고 말하고, 밤에 누워서도 내일도 앉을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안할몸 편만 계속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안할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아이고 다시 해 다시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밤이 깊자 사람들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안할몸은 벌렁 대자리를 차지하며 나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 해 라고 발버둥을 치며 떼를 썼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모두 졸린 눈을 비비며 윷놀이를 했습니다. 상대편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할몸 편에 한번 져주세. 그렇게 의논을 하며 말판을 일부러 나쁘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희한하게도 안할몸에게만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안할몸은 점점 더 화가 나서 다시 해, 다시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윷놀이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졸음을 못 이기고 하나둘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할몸은 답답해하며 상대편까지 혼자 놀지 뭐여.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안할몸 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겼다 이겼어. 안할몸은 방방 뛰며 기뻐하더니 얼른 윷놀이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괜히 또 해서 지면 큰일이니 말이죠. 한편 이웃 동네에는 모저할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기 싫어하기로는 안할몸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잔치 가는 길에 둘이 마주쳤습니다. 하필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갈 만한 꼬부랑 오솔길이었습니다. 한 명은 먼저 가고 한 명은 뒤에 가야 할 형편이었죠. 서로 비켜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할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너나 비켜라! 모저할몸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할몸은 서로 비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비켜주면 지는 것이니까요. 두 할몸은 오솔길 앞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참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싸우다 지쳐 길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서로 먼저 못 가게 서로의 손목을 잡고 깔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한낮까지 꼼짝도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배도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두 할몸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기울어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아날몸은 잔치가 끝날까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잔치 음식 냄새도 못 맡아보고 하루 종일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요. 에휴, 이런 독한 할머니야. 먼저 가라. 모절할 몸은 짜증을 내며 아날몸의 손목을 힘껏 던졌습니다. 아날몸은 활짝 웃으며 자신감 넘치게 잔뜩 기세를 올리고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절할 몸도 그의 뒤를 따라 이곳저곳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윽고 저 앞에 잔칫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날몸이 기껏 걸어온 길을 휙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가? 모절할 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날몸은 가벼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가 미리 간다. 그 말에 모절할 몸은 입만 쫙 벌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날몸이 모절할 몸보다 한 수 위인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날몸이 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어를 한 손 사려고 어물전에 갔는데 이웃 동네에 사는 먼저 할몸을 만났습니다. 먼저 할몸은 항상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먼저 할몸도 고등어를 한 손 사려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물전에는 고등어가 단 한 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물 주인은 먼저 온 먼저 할몸에게 고등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기 싫어하는 아날몸이 고등어를 순순히 양보할 리가 없었습니다. 주인 양반, 제가 2양을 얹어줄 테니 그 고등어는 내게 주세요. 세상에 돈을 주고 사는 장사치가 어디 있을까요? 아날몸의 말에 주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몸은 나는 괜찮으니 이분에게 먼저 주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날몸은 2양짜리 고등어를 3양에 사고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물전에 나서자 한 장사꾼이 고등어를 지게에 지고 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생한 고등어가 한 손에 한 양이요. 먼저 할몸은 한 양을 주고 고등어 한 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아날몸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어를 3배나 비싸게 주고 샀으니 결국 먼저 할몸에게 진 셈이었죠. 나도 먼저 살아야겠어. 아날몸은 가시돋친 눈으로 먼저 할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나루터까지 가려면 제법 걸어야 했습니다. 아날몸은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나루터라도 자기가 먼저 도착해야지 안 그러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거든요. 한참을 걸어가다 돌아보니 먼저 할몸은 지팡이를 짚고 멀찍이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날몸은 흡족해하며 잠깐 쉬어가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주인 없는 감나무였습니다. 아날몸이 위를 올려다보니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을 보자 군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따지? 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마침 손이 닿을 듯한 가지에 탐스러운 감이 2개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날몸은 까치발을 하고 손을 쭉 뻗었습니다. 발이 빠지도록 뻗어도 감에면 단신이 손이 닿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아날몸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다가 돌멩이를 주워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나무둥치를 껴안고 막 흔들어 보았지만 해도 안 되니 결국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먼저 할몸도 감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할몸도 잠깐 쉬어가려고 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몸의 눈에도 아날몸이 따닫다 못 따는 감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할몸은 지팡이를 감나무 가지에 털썩 걸고 가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쉽게 감을 뚝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날몸의 눈에 불이 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맡아놓은 감이니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아날몸이 억지를 쓰는데도 먼저 할몸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감이 2개니 1개씩 나눠 먹읍시다. 먼저 할몸이 그렇게 말하자 고집불통인 아날몸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는 감을 하나씩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르시고요. 먼저 할몸이 아날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고르세요. 아날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한 감은 크고 한 감은 작지만 큰 감은 덜 익었고 작은 감은 잘 익었어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어떤 감을 골라야 먼저 할몸을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날몸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도 재면 제명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기가 막힌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됐으니 할몸 먼저 고르시오. 아날몸이 양보를 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고 달이 동쪽으로 지리었죠.
먼저 할 몸은 몇 번 사용했지만 안 할 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놈으로 먹지요. 먼저 할 몸은 크고 덜 익은 감을 골랐습니다. 반면 안 할 몸은 맛이 더 좋아 보이는 작은 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안 할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큰 감을 먹을 때요. 그러면서 먼저 할 몸의 감을 잽싸게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안 할 몸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할머니, 이번에는 안 속는다. 먼저 할 몸이 골랐던 감을 차지하고 보니 과연 잘 고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큰 게 제일이다 싶었죠. 그래서 안 할 몸은 크고 더 익은 감을 먹고 먼저 할 몸은 작고 잘 익은 감을 먹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을 다 먹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 할 몸의 뱃속에서 꾸르륵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안 할 몸은 살살 배를 붙잡고 낑대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요동을 쳤습니다. 아이고, 매야, 더 익은 감을 먹고서 기어이 타인한 것이었어. 뒤가 급해진 안 할 몸은 길가에 있는 숲속에서 궁둥이를 까내렸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쪼그리고 앉아 이를 봤습니다. 이놈의 감나무, 내가 언젠가는 확 베어버리고 말 테다. 엉뚱한 감나무 탓을 하며 말이죠. 그때 뒤에서 먼저 할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멈은 됐으니 갈 길이나 가고려. 안 할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보로 뺏겨주는 저 가돈이 정말 음흉한 할머니구나. 그러면서 이를 빠득빠득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할멈이 이를 다 보고 나서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나루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루배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배를 놓치면 다음 배는 한참 후에야 올 텐데 말이에요. 그때 배에 앉아있던 먼저 할멈이 안 할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먼저 가세요. 안 할멈은 5올 탔구나 생각하고 잽싸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애초부터 사양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안 할멈을 태운 배가 떠나가고 먼저 할멈은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꼬르륵 꼬르륵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몰던 뱃사공이 게을러 터진 탓에 배 밑창에 생긴 작은 흠집을 내일 고쳐야지 모레 고쳐야지 하다가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헐럭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헤엄이라고는 쳐본 일이 없던 안 할멈은 허우적허우적 강물에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배에 헤엄 잘 치는 장정이 있어 저마다 사람을 하나씩 끌고 강물을 헤엄쳐 나왔습니다. 안 할멈도 누군가에게 엎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 할멈이 끔뻑 눈을 뜨고 보니 다시 나루터에 있었습니다. 모두 물에 젖은 모습으로 바지를 챙기고 옷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뽀송뽀송 물 한 방울도 안 묻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먼저 할멈이었습니다. 저승길을 반쯤 갔다가 돌아온 안 할멈은 쉬간채로 죽을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일 무서운 할머니를 만났구나. 그 뒤로 안 할멈은 코가 석자나 빠져 먼저 할멈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먼저 할멈과 신랑이 생기면 틀림없이 또 칠 테니까요. 지기 싫어하는 안 할멈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답니다. 호랑이에게 혼줄난 양반. 옛날부터 호랑이는 지혜롭고 어질고 자상하며 효성스러운 동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호랑이는 용맹하고 씩씩해서 하늘 아래 싸워 이길 자가 없었지요. 하지만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동물들은 호랑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색 사자는 큰 나무가 있는 산에서 호랑이를 잡아먹고, 표견비는 하늘을 날며 호랑이를 잡아먹고, 황은 호랑이의 심장을 꺼내어 먹는다고 해요. 아무리 동물의 왕 호랑이라도 사나운 용을 만나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나운 용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호랑이는 무서워하니 호랑이의 위험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면 술 마신 사람처럼 취하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신처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호랑이가 첫 번째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귀신을 굴이라고 부르는데, 그 굴각은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어 호랑이를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소태에 남은 밥을 다 먹어치우죠. 그러면 집주인은 배가 고파서 부인에게 밥을 좀 지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밥을 지으러 나오면 호랑이가 하고 잡아먹는 것이죠. 호랑이가 두 번째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귀신을 이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올은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 곳에 올라가 골짜기의 함정이나 사냥꾼의 활이 눈에 띄면 먼저 가서 잡혀버렸어요. 호랑이가 세 번째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귀신은 유콘이 된다고 합니다. 유콘은 호랑이 턱에 붙어 살며 자기가 알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친구들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 보는데 그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 다 될 무렵 호랑이가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그래서 새 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애가 고프구나. 어디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굴각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점을 쳐보내 뿔도 없고 깃털도 없는 동물의 발자국이 눈 속에 나 있었는데 꼬리가 뒤통수에 달려 있어 어디가 꼬인지 알 수 없고 느리느리 걷다가 쉬는 발걸음이 딱 잡아먹기 좋습니다. 그러자 이올도 말했습니다. 저기 동쪽 문에 의원이 서 있는데 온갖 풀을 먹어 살기가 난다고 합니다. 또 서쪽 문에는 무당이 살고 있는데 온갖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을 하니 살이 아주 깨끗하다고 해요. 이 중 골라서 드시지요. 호랑이는 순간 화가 나서 수염이 바짝 섰습니다. 의원은 잘 모르는 불을 남에게 먹여 해마다 수만 명이 죽는다. 또 무당은 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유혹해 죽게 만드는데 그 수가 수만 명이라고 들었다. 그때 죽은 귀신들의 원한이 무당의 뼈에 스며들어 독이 되었을 때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지. 그러자 유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숲속에 있는 강과 을이 있는 쓸개를 가진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예절을 잘 알며 음악을 잘한답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여 세상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지요. 게다가 덕까지 있다니 오늘 저녁거리로 어떠신지요? 솔깃해진 호랑이가 눈초리를 지켜 세우고 침을 질질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디 자세히 좀 들어보자. 선비는 음과 양의 기운을 잘 알아 도를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꿰뚫으니 먹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 얼굴에 갑자기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다고 하니 거짓이구나. 그러니 그 고기는 깨끗하지 못할 것이야. 또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며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꿰뚫었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 분명 먹어도 소화되지 않을 만큼 딱딱하고 맛도 없겠구나. 그 말에 새 귀신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이라는 마을에 북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는 40일이 될 때까지 10,000권의 책을 썼고 옛날 책을 베껴 쓴 것이 5,000권이나 되어서 임금과 양반들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또한 북각 선생이 사는 마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아주 예쁜 과부가 살고 있었죠. 임금은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동리자를 안타까워하며 동리자가 사는 마을에 동리과부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동리자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각각 성이 달랐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동리자의 5 아들은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을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때 동리자가 북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높은 덕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그리는 소리를 좀 들려주시지요. 북각 선생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시전의 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은항새는 병풍에 있고 반딧불은 밝기도 하여라. 가마솥과 세바솔은 무엇을 본떠서 만든 것인가?
가마솥과 세바솔은 같은 솥이지만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북각 선생은 책의 내용을 빌려 동리자의 아들들이 왜 성이 다른지 모른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님, 북 선생이에요. 언젠가 북에게 청하여 글이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왜 북각 선생이 늦은 시간에 어머니 방에 계신단 말이냐? 막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북각 선생이라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북생으로 둔갑한 여자가 아닐지요? 넷째가 말하자 막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여우가 틀림없습니다. 그래, 존경받는 북각 선생이 늦은 밤에 홀로 된 과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렇다면 정말 여우인가 보구나. 옛날부터 천녀 먹은 여우의 갓을 얻은 사람은 전석군이 되고 여우의 신발을 얻은 사람은 대낮에도 몸을 숨길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은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잘 보일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저 여우를 죽여서 사이좋게 나누어 가자. 큰 형의 말에 다섯 형제들은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갔습니다.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온 북각 선생은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 팔을 목에 감고 귀신처럼 시시덕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똥물에 엉덩이가 풍덩 빠져고 말았죠. 아이고, 냄새야. 온몸에 똥이 묻은 북각 선생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 뒤로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뭔가 했더니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건 무슨 냄새란 말이냐. 호랑이는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선비한 것은 구린내가 나는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호랑이 덕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님의 걸음걸이와 효성 지극한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지요. 호랑이님의 이름이 드높으니 모두가 호랑이님 발밑에 있습니다. 이놈 선비는 아첨을 한다더니 정말 이러구나. 네가 급하니까 내게 아첨을 하는 것이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에서 본 것만 가지고 호랑이의 덕이 높다고 아는 제 할 꼴이라니 호랑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보겠느냐? 아예 제가 많이 부족하니 가르쳐 주십시오. 호랑이는 풀과 나무를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누룩이나 술도 마시지 않죠. 산에서 사슴을 사냥하거나 들에서 말과 소를 잡아먹지만 음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예. 호랑이의 기세에 북각 선생은 머리를 땅에 대고 쩔쩔매었습니다. 말과 소는 몸이 부서져라 사람을 도와주지만 너희들은 수고를 칭찬해주거나 정성껏 돌봐주지 않고 다 부려먹은 뒤에 잡아먹지. 그것도 모자라 말갈기는 갓을 삶고 쇠뿔까지 다 쓰지 않느냐. 더구나 말과 소도 모자라 내가 먹는 사슴까지 잡아먹으니 이건 도적질과 다를 바가 있겠느냐. 호랑이는 한심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내 놈이 글을 많이 읽었다는 선비란 말이냐?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압니다. 북각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꼴이라니. 예법을 지키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네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한번 언젠가 선비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선비라는 놈이 글을 쓴답시고 어깨를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며 바쁘게 움직여 쓰는 모습이 아주 볼만하더구나. 이런 모습이 네가 말하는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더냐? 호랑이는 비웃었습니다. 덕이 부족하여 그러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북각 선생이 사양하자 호랑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컷 놀고 다니는 것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놈은 돈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나. 을을 하나 하자고 멀쩡한 부인을 죽이기도 하더구나. 어디 그뿐이냐. 비단 옷 입겠다고 누에게서 씨를 빼앗고 조그만 벌을 죽여 애써 모은 꿀까지 빼앗아가니 이렇게 다니는 것이 세상에 인간밖에 더 있겠느냐. 호랑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호랑이님. 북각 선생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사죄했습니다. 하늘은 처음부터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세상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사슴을 잡아먹되 같은 종류의 표범은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또 호랑이의 집은 홍수나 가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원수나 은혜를 모르니 서로 미워하지도 않죠. 모든 일을 운명의 순순히 맡기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으니 정말 지혜롭고 성스럽지 않습니까? 북각 선생은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린 채 호랑이의 말에 푹 빠졌습니다. 예로부터 술잔에 호랑이를 그려놓은 것은 호랑이의 효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먹이를 잡아 까마귀, 독수리, 개미까지 먹이니 얼마나 어진 일이냐. 또 호랑이는 의리가 있어 병이 있거나 상복 입은 사람도 먹지 않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함정을 파는 것은 물론이고 그물을 치고 창을 쓰는 듯 온갖 도구를 쓰지 않느냐? 호랑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구린 얼굴을 들이대는 것이냐? 고개를 들고 맞짱을 뜨던 북각 선생은 다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인간들이 쓰는 물건에는 바늘, 몽둥이, 세모난 창, 기다란 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한 번 쏘면 우렁우렁 산이 울리고 불꽃이 전등보다 사나운데도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을 찾더구나. 또 인간이 쓰는 붓은 어떠냐? 털을 입으로 쪽 빨아 풀을 섞어 붓을 만들고 오징어 거퉁 같은 시커먼 것을 찍어 글을 쓰는 꼴이란. 너희가 쓰는 글씨라는 것은 가로, 세로 찔러서 굽은 것이 창처럼 날카롭고 칼처럼 뾰족하더라. 곧은 글자는 화살처럼 생겼고 굽은 글자는 활처럼 생겨. 선비한 놈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밤에 귀신이 우는 것만 같아 아주 보기 싫다. 그 말에 북각 선생은 엎드려 2번 절하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씀이십니다. 호랑이님의 덕은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호랑이님에 비해 저는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북각 선생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간데 없고 이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북각 선생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일찍 들에 나오셔서 절을 하십니까? 농부가 물었습니다. 허책에 따르면 하늘이 높으니 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터우니 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네. 북각 선생은 툭툭 털고 일어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한편 진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하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하결은 떠돌이 광대의 아들로 말간이 좋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지만 어릴 적 깊은 산에서 길을 잃고 서론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다시 만난 이를 계기로 목숨을 나눈 벗이 되었습니다. 신도야, 어제 너희 아버지가 만든 칼 정말 멋지더라. 칼자루에 박힌 꽃무늬까지 내 평생 그렇게 고운 칼은 처음 봤구나. 하지만 진도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결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묵뚝해서야 어느 세월에 섹시를 얻겠느냐. 나는 너보다 먼저 장가들게 생겼다. 진도는 그제야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섹시는 네 말감 보고 달아날 거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강가에서 쌀을 실은 수레가 도둑 맞았고 범인이 이 마을을 거쳐서 달아났다는 소문이 터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도적의 흔적을 쫓아 마을 곳곳을 뒤졌는데 그 과정에서 하결이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어제나 뒷산으로 가는 수레를 날아가는 것을 봤소이다. 누군가 하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결에게 몰렸습니다. 하결은 당황했지만 태연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요? 장난도 심하십니다. 저는 그저 숲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하결은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친구를 믿고 밤새 관아 앞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말렸지만 그는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하결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은 예전과 달리 흐려져 있었어요. 하결아, 괜찮으냐?
진도가 묻자 하결은 한참 멍하니 있다가 진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도야, 고맙다. 만 네가 나를 믿을 줄 알았다. 너만은 나를 믿었어. 그리고 그날 밤 진도는 하결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내가 그날 도적을 봤어. 그자가 내게 은접 면잎을 주며 길을 물었지. 나는 그냥 길을 알려줬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야. 진도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술잔을 재워 하결에게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함께 장사를 떠났습니다. 진도가 칼을 만들면 하결은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두 청년은 들판을 건너고 물길을 따라다니며 함께 장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진 고을의 시장에서 두 사람은 도적들에게 쫓기던 한 사내를 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내는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기억지 않겠소이다. 제 이름은 민정훈이요. 훗날 꼭 이 빚을 갚겠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도와 하결은 다시 청운연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객주를 차리고 마을 사람들의 쉰내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사내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해진 옷에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진도공과 하결공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그러자 사내가 허리춤에 창과 검이 달린 칼집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오. 나는 민정훈이요. 이제 빚을 갚고자 왔소이다. 민정훈은 관군에 들어가 수사관이 되어 있었고 도적들의 본거지를 소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도적의 잔당이 다시 청운년 근처에 숨어 있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분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일 말입니다. 그 말에 하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의 지옥을 다시는 남기고 싶지 않소. 안 가겠습니다. 진도도 곁에서 조용히 목검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결과의 의리를 맹세하며 만든 검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도적들이 숨어 있다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은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진도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뒤를 하결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수일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도적들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과거 하결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도적도 섞여 있었어요. 너였느냐? 그날 나를 고발한 자가. 하결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하자 진도가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이것은 복수하러 만든 것이 아니네. 을을 지키려 만든 것이지. 그렇게 도적들은 결국 관에 넘겨졌고 하결은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민정훈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한마디 말 없이 검보다 더 단단한 우정에 감사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거울 보는 총각. 옛날에 거울을 갖고 있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꼭 구름에 가린 달빛 같은 거울이었어요. 그래도 선비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당신 거울은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군요. 그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못생기고 추한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울을 본다면 깨뜨려버리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거울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흐려진 거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흐려진 것은 겉뿐이지 맑은 바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늦지 않지요.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까닭은 오히려 그 흐린 것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선비의 말에 나그네는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백리길의 벗. 강원도 우지상골 두문현에는 이우담이라는 15살 산내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담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고요한 산속에서 자란 우담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흰누이라는 개를 곁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흰누이는 눈 내리는 날 뒷산 바위 아래 떨고 있던 아기 개였는데 우담이 장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길로 흰누이를 품에 넣어 데려온 후 둘은 그야말로 둘도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흰누이는 하얀 털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개로 우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겨울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진맥을 보며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이 병은 평범한 약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고 오직 남쪽 섬에서 자라는 전령초라야 낫게 할 수 있다. 허나 그 풀은 해풍을 맞고 자라야 하니 바닷가와 골짜기에서나 찾을 수 있지. 우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흰누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흰누아, 우리 둘이 백리기를 떠나야겠구나. 할머니를 살려면 너도 함께 갈 수 있겠지? 흰누이는 조용히 우담의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담과 흰누이는 작은 보따미 하나를 들고 마을을 떠났어요. 하늘은 흐리고 겨울비가 이슬비처럼 내렸죠. 마을 어귀까지 나와 눈물 짓던 이웃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담아, 바닷가와 고개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니 조심하거라. 너처럼 어린 산내아이가 홀로 가기에는. 그러자 우담이 조용히 대답했죠. 저 혼자가 아니에요. 흰누이가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둘이 처음 도착한 곳은 만곡제라는 깊은 산속 고개였어요. 고개 마루에는 험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길목마다 들짐승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지나치기 힘들겠어. 우리가 밤을 보내야 할 곳을 찾아야겠어. 그러자 흰누이는 냄새를 맡으며 방향을 잡더니 낡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우담은 동굴로 들어가 젖주옷을 말리고 흰누이와 함께 몸을 붙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흰누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밖을 향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이어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굵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무리의 멧돼지가 동굴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담은 급히 나뭇가지에 불씨를 옮기고 작은 횃불을 만들어 흔들었어요. 썩 물러가라! 이리 오지 마! 흰누이도 함께 짖으며 멧돼지들을 겨우 몰아낼 수 있었어요. 우담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누아,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담과 흰누이는 눈 쌓인 재를 넘어 작은 신도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여관도 없고 사람들의 눈빛은 낯선 이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우담은 어느 집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하루만 저희 개와 몸을 녹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바다까지 가는 길입니다. 병든 외할머니께 드릴 약초를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문을 열고 말했어요. 개는 안 돼. 우리 집에 개는 못 들인다. 털이 날리는 걸 싫어하거든. 하는 수 없이 우담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더니 마루 밑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노파의 딸이 소리쳤죠. 어머니, 또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흰누이는 마루 구석을 향해 짖다가 입으로 뭔가를 끌어냈어요. 그것은 꽁꽁한 고깃덩어리와 낡은 덜신이었습니다. 마루 밑에는 도둑고양이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노파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밤마다 마루 밑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개가 고마운 일을 해줬구나. 미안하니 어서 개를 데리고 들어오시게. 그렇게 그날 밤 우담과 흰누이는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노파는 손수 쌈짓밥을 싸주며 말했죠. 이 고개만 넘으면 백아촌이니 거긴 좀 더 큰 마을이요. 거기서 배를 타야 바닷가로 갈 수 있을게요. 우담은 거듭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만에 백하촌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돛담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죠. 우담은 선주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혹시 배를 얻어 탈 수 있을까요? 바닷가 고을에 가야 합니다. 약초를 구해야 해서요. 그러자 선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 뱃속 있느냐? 개까지 데리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러자 우담이 작게 대답했죠. 뱃석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선주의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하나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흰누이가 쏜살같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담도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흰누이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고 헤엄치기 시작했죠. 우담은 그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함께 헤어나왔습니다. 선주는 뛰어나와 아이를 안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말했죠. 이 아이는 내 손자여. 이런 네가 아니었더라면 얘야, 배는 물론이고 너를 위해 어떤 일이든 돕겠다. 그렇게 우담과 흰누이는 돛단배를 얻어 타고 해풍이 있는 바다를 지나 마침내 하룡포라는 바닷가 고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령초가 자란다는 해풍 언덕이 있었어요. 우담은 조심스럽게 언덕으로 올라가 청령초를 캐어 보자기에 쌓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디었지만 사람들의 도움과 흰누이의 충직함으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청령초로 만든 약을 드시고 점차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죠.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와 흰누이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우담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흰누아, 우리가 해냈어. 이 길이 우리가 함께한 백리길이었지. 이제부터 늘 함께 걷자. 흰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짚고는 우담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답니다. 시방 7동무. 옛날에 부녀자가 머무는 방을 규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중 치료란 여인네의 7가지 벗을 말했어요. 선비는 붓, 종이, 먹의 4가지를 벗으로 삼지만 집안일하는 여자에게도 벗이 있었답니다. 바느질에 필요한 벗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바늘은 세각시요, 긴 자는 척부인이라고 했어요. 또 가위는 교두각시, 인두는 인하부인, 다리미는 울왕자였죠. 그리고 실은 총흑백각이요, 골무는 감토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벗을 규중치료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7동무들이 바느질을 하는데 누가 가장 공이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먼저 기다란 척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죠.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빛이 바른 모시, 가느다란 배, 파랗고 빨간 비단, 홍단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치수에 맞게 길이를 재단한다. 이때 길고 짧음이나 넓고 좁음을 알아맞추고 솜씨 있고 격식 있게 길이를 재는데 이건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 따라서 옷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이 있는 건 나라고 할 수 있을 게야. 그 말을 듣고 가위인 교두각 씨가 2 다리를 재빨리 움직여 대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척부인,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모양이 나오겠소? 그러자 이번에는 바늘인 세각 씨가 날렵하게 몸을 돌려서 말했어요. 그 소리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대들이 아무리 재단을 잘한다 해도 내가 없다면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겠소? 새누비 철른솔 긴 옷을 그 누가 잘게 뜰 수 있으며 굵게 박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실탈의 청각씨도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거예요. 세각씨의 말도 옳지 않다. 그대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한 솔, 아니 반솔이라도 내가 없으면 뜰 수 없지 않겠어? 그러자 이번에는 골무인 감토할미가 웃으며 나섰어요. 이보시오 각시님들, 어지간히 자랑하시고요. 이 늙은이가 밤낮으로 아가씨의 손이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드리니 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정원각시는 언제나 각시에만 따라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그리만. 나는 매번 쇠기에 찔려도 낯가죽이 두꺼워 견딜만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만.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인화 부인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공을 말씀하시니 나도 잠깐 내 공을 말해버리다. 민우비, 새누비가 누구 때문에 첫가락같이 반듯하게 되었어. 내가 아니면 솔기가 어떻게 풀로 붙인 듯이 고울 수 있단 말이요. 재주 없는 사람이 들쭉날쭉하게 해놓은 바느질도 내 손바닥이 한 번 쓱 지나가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지니 세각시의 공은 나로 인하여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다리미인 울랑자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허예, 신두야, 너와 내가 하는 일이 같구나. 다른 벗들은 오로지 바느질한 할 뿐이지만 우리는 천만 가지고 옷에 닿지 않는 곳이 없지. 벗들도 한번 들어보시오. 구깃구깃 살진 옷도 내 넓은 볼기가 한번 쓱 스치면 쫙 펴지지 않소. 또 풀며 얼어붙은 빨래들도 내 넓은 볼기 한 스치며 쫙 펴지고요.
내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구김없은 고운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안방 아씨가 나섰습니다. 너희 7벗의 공으로 옷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맞지만 그 모두가 사람 쓰기에 달렸다. 그러니 어찌 너희 공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7벗들을 밀치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첫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정한 사람 같으니 공을 모르는 것이 여자로구나. 옷을 만들 때는 우리만 찾더니 다 만들고 나서는 모두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구나. 게으른 종의 단잠을 깨울 때도 내가 아니면 때리지 못하고 내 가는 허리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더니 어찌 야속하고 분하지 않은가. 이어 가위인 교두각 씨가 말했죠. 척부인 말이 웃어. 옷감을 자를 때 내가 없어서는 안 될 텐데 사람들은 잘 안 되니 불평만 하고 나를 내던지기 일쑤요. 어디 그뿐이요. 걸핏하면 내 2 다리를 잡아 흔들어대니 불쾌하기 그지없답니다. 또 새각시가 달아나면 그것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람이라오. 마치 내가 새각시를 감추기라도 한 듯 문고리야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돌려보고 앞뒤로 뒤지기가 몇 번인지 내 이런 어려움을 그 누가 알겠어. 그러자 이번에는 새각시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대체 무슨 가닥으로 간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일까요? 약하디 약한 허리와 날렵한 나를 휘두르며 바느질을 돕는 줄은 모르고 툭하면 내 가는 허리를 부러뜨려 화료에 던져 넣으니 어찌 원통하고 분하지 않겠소?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나와 사람은 원수 사이 이미 분명하오. 하지만 이따금씩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서 복수할 뿐 원수를 갚을 길은 없지요. 더구나 저기 저 감토알미가 내 몸을 밀어복들고 복수도 못하게 하니 터무니없이 못 견디게 꾸려. 그 말에 인화 부인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나는 무슨 죄로 항상 불에 달구지는 벌을 받는지 모르겠소. 또한 굳은 것을 깨트리는 일에는 모두 나를 사용하니 서럽고 괴롭히 이루 해수 없구려. 그러자 울랑자가 근심스럽고도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같은 처지라오. 내 몸을 가져다가 옷을 문지르고 멱을 잡아 흔들어니 목이 달아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오. 이렇듯 7번이 불평을 하자 아씨가 깨어나서 말했죠. 어째서 그대들은 그토록 내 허물을 말하는가. 그때 놀란 감토할미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어요. 젊은 것들이 생각이 없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아씨를 원망하는 말을 했으니 마땅히 곤장을 치실 일이지요. 그러나 그동안 저희와 쌓은 깊은 정을 생각하셔서 용서하십시오. 할미의 말을 쫓아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손뿌리가 멀쩡한 것은 할미의 콩이니 내 조그만한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할미를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씨의 말에 할미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했어요. 다른 벗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군자봉의 비밀. 옛날 경기도 시은군 군자면에 유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벼를 길에 올라 권세가 대단하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도를 부렸죠. 그런데 집주인 유씨 노인은 심성이 고약할 뿐 아니라 원래 심술이 나빠 마을에는 물론이고 이 마을까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과처럼 되어 있었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종들도 모질게 다루었습니다. 이 심술궂은 노인이 하루는 자기 종을 지나치게 매질하여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죽은 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 길로 종의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지만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거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다 금강산의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지술에 능통한 스님이 있었죠. 그는 거기서 잔심부름을 하며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지라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지술을 배워 지간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고부터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10여년 동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하여 종의 아들은 상당한 실력을 쌓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마을로 내려가 목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힘을 쓰도록 하여라. 그 길로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옛날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머물기로 정하였어요. 그리고 주인의 승낙을 받고 사랑에서 묵게 되었어요.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라 그 집에서는 청년을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청년은 그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 주인 요시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은 자기가 아는 지술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었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광님의 조상 묘가가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 자리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앞쪽에 바라다 보이는 군자봉 삼봉우리가 문제옵니다. 엥? 무엇이 문제요? 노인이 바싹 다가 앉으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군자봉 삼봉우리가 석자치만 낮았더라면 요시 집안은 지금보다 몇 배나 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어쩌면 아깝습니다. 요시 집안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하여 군자봉을 석자 세치 정도 낮추는 것은 시군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유신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이웃 사람들을 모아 청년 스님의 말대로 한나절 안에 군자산 삼봉우리를 석자 세치나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또다시 말을 이었어요. 산소 밑에 있는 산도비를 산소 쪽으로 열자만 끌어올려 위치를 다소 바꾸고 산소 옆에 있는 벌 바위를 깨트려 버리되 제가 떠난 지 한나절 후에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청년은 시간까지 말해준 후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유신호인은 청년 스님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를 열었죠. 그러자 비석의 받침돌이었던 거북이 발에 있던 곳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벌 바위를 깨트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 틈에서 튀어나와 청년이 떠나간 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청년은 그 길로 김포 나루터까지 가서 가마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러자 왕벌 2마리가 날아와서 청년이 뒤집어 쓴 가마솥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쏜다는 게 무쇠의 솥을 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쇠솥이 벌에 쏠 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왕벌 2마리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청년은 벌이 죽은 다음 솥을 벗어놓고 김포 나루를 건너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상하게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처참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있던 아들들이 파직되고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씨의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말했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내더니 제 말을 제가 찍었구만. 그렇게 군자봉이 다른 봉우리보다 낮은 이유는 유씨 노인의 욕심 때문이었다네요. 스님이 낳은 아들. 겨울에 꽁꽁 얼어있던 서라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왕궁 안의 넓은 들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설총은 뜰 한쪽 구석에 서서 이 모습을 불러온 듯 바라보았죠. 그때 설총 앞으로 공이 떼구를 굴러왔어요. 설총이 공을 들자 아이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설총, 그 공 도로 내려놔. 너희 그거 알아? 제 아버지가 원유 스님이래. 에이, 그 비렁뱅이 스님. 아이들은 설총에게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설총은 아이들에게 곰을 던지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설총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설총은 어머니 요석공주가 있는 요석궁으로 날려갔어요. 다짜고짜 요석공주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왜 제 아버지는 스님이시죠?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란다. 훌륭하시긴요. 모두 저마 보면 비렁뱅이 스님 아들이라고 놀려요. 요석공주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설총은 요석공주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미 설총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요석공주는 그런 설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설총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아이고, 신동이야 신동, 신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게 분명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설총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설총을 가리켜 비렁뱅이 스님들이라며 수근거리기도 했죠.
설총은 요석궁을 뒤쳐나와 서랍을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이들이 떼를 지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설총은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비렁뱅이 스님이 왔다. 우리 안마가 저 스님은 절에서 쫓겨난 스님이래.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한 스님을 가리켰습니다. 설총은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원유 스님이었거든요. 원유 스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나 미타모를 외고 착한 일을 하면 부처가 된단다. 따라해보렴 나무미불. 설총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설총이 세며 이 자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 옷깃을 잡았어요. 바로 아버지 원유였죠. 종아, 그동안 많이 자랐구나. 설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유 스님은 그런 설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종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란다. 나는 네가 커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설총은 원유 스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설총은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설총은 우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유신오이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이웃 사람들을 모아 청년 스님의 말대로 한나절 안에 군자산 삼봉우리를 석자 세치나 깎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또다시 말을 이었어요. 산소 밑에 있는 산도비를 산소 쪽으로 10자만 끌어올려 위치를 다소 바꾸고 산소 옆에 있는 벌 바위를 깨뜨려 버리되 제가 떠난 지 한나절 후에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청년은 시간까지 말해준 후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유신오이는 청년 스님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를 열었죠. 그러자 비석의 받침돌이었던 거북이 발에 있던 곳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벌 바위를 깨뜨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 틈에서 튀어나와 청년이 떠나간 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청년은 그 길로 김포 나루터까지 가서 가마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러자 왕벌 2마리가 날아와서 청년이 뒤집어 쓴 가마솥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쏜다는 게 무쇠에 솥을 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쇠솥이 벌에 쏠 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왕벌 2마리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청년은 벌이 죽은 다음 솥을 벗어놓고 김포 나루를 건너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상하게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처참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있던 아들들이 파직되고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씨의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말했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내더니 제 말을 제가 찍었구만. 그렇게 군자봉이 다른 봉우리보다 낮은 이유는 요시 노인의 욕심 때문이었다네요. 스님이 낳은 아들. 겨울에 꽁꽁 얼어있던 서라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왕궁 안의 넓은 들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설총은 뜰 한쪽 구석에 서서 이 모습을 불러온 듯 바라보았죠. 그때 설총 앞으로 공이 떼구르 굴러왔어요. 설총이 공을 들자 아이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설총, 그 공 도로 내려놔. 너희 그거 알아? 제 아버지가 원유 스님이래. 에이, 그 비렁뱅이 스님. 아이들은 설총에게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설총은 아이들에게 공을 던지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설총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설총은 어머니 요속공주가 있는 요속궁으로 날려갔어요. 다짜고짜 요속공주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 아버지는 스님이시죠?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란다. 훌륭하시긴요. 모두 저마 보면 비렁뱅이 스님 아들이라고 놀려요. 요속공주는 설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설총은 요속공주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미 설총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요속공주는 그런 설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설총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아이고, 신동이야 신동. 신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게 분명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설총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설총을 가리켜 비렁뱅이 스님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설총은 요석궁을 뒤쳐나와 서랍을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이들이 떼를 지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설총은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비렁뱅이 스님이 왔다. 우리 엄마가 저 스님은 절에서 쫓겨난 스님이래.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한 스님을 가리켰습니다. 설총은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원유 스님이었거든요. 원유 스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나 미타무를 외고 착한 일을 하면 부처가 된단다. 따라해보렴. 나무미불. 설총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설총이 쇠며 이 자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 옷깃을 잡았어요. 바로 아버지 원유였죠. 종아, 그동안 많이 자랐구나. 설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유 스님은 그런 설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종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란다. 나는 네가 커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설총은 원유 스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설총은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설총은 우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한결과 문청도의 외진 산골에 진요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과 높은 재 너머에 있어 외부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죠. 한편 그 마을에는 한결이라는 13살 된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눈빛이 또렷했고 무엇이든 궁금해하는 성정을 지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던 한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논두길 옆에 늘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한양에서 관직에 있던 분이라 하더구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수를 해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구나. 그 뒤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니 마을 사람들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란다. 한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며칠 뒤 한결은 조심스럽게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뭘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용히 한결이를 올려다보았어요. 문을 그리고 있지. 무문이요? 그래, 3가지 문이지. 한결은 호기심이 가득해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어요. 그 문이 어디에 있는 문인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가만히 미소를 띠며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가지 문은 어디에나 있지. 다만 누구나 지나갈 수는 없는 게야. 너처럼 눈빛이 살아있는 자라면 어쩌면 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한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3가지의 문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그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 문을 찾아보고 싶어요. 저도 지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한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줄 테니 이 마을을 벗어나 그 답을 찾아오거라. 너는 아직 어려 길이 멀겠지만 마음이 닿으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야. 그러자 한결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마을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는 늘 제노 세상은 어지럽다고 하셨는데요. 세상은 원래 어지러운 법이야. 그리고 내 안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아무리 고요해도 흔들리게 되는 법이지. 그럼 내가 3가지 질문을 주마. 첫 번째, 보지 못한 것을 봐야 할 것이고, 2번째,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3번째, 지혜와 욕심을 가를 줄 알아야 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한결은 가슴에 3가지 질문을 품고 고요한 제를 넘게 되었습니다. 제를 넘어 처음 도착한 마을은 은설이라는 고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모두가 눈을 가린 채 살고 있었죠.
한결은 지나가는 노인에게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영감님, 왜 다들 저렇게 눈을 가리고 다니는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노인이 대덧했죠. 우리는 더러움을 보기 싫어 가렸다오. 세상에 못 볼 게 너무도 많으니까. 보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니 이래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한결은 그 마을에서 며칠을 머무르며 깨달을 수 있었어요. 눈을 가리면 분명 고요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 오해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한결은 마을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실을 보지 않으면 더러운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마을을 지나 다음 마을로 향했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청목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침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집안에서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은 금지되어 있었고 대신 표정과 손짓만으로 의사를 전했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상대방과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과 손짓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담기 어려웠으니까요. 한결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다들 서로의 진심을 놓치게 돼요. 말이라는 건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잘만 사용하면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한결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결은 두 번째 마을을 떠나며 두 번째 문을 통과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한 경정보라는 큰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혜를 팔고 사는 장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값비싼 지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한결도 호기심에 줄을 섰습니다. 마침내 한결 차례가 되었을 때 노인이 물었어요. 지혜를 사고자 하느냐? 그럼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한결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죠. 욕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욕심을 내놓겠다고? 네가 가진 욕심이 어떤 것이냐?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먼저 알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권의 책을 내어주었어요. 지금까지 지혜의 책을 받게 된 이는 네가 유일하구나. 하지만 이 책은 너의 것이 아니고 읽고 나면 반드시 덮어야 하느니라. 이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 하지만 욕심으로 담으면 독이 되니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한결은 그 책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길을 나섰습니다. 제를 다시 넘을 때 그의 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어깨에는 작은 보자기에 책 한 권과 마음속 3가지 답이 담겨 있었죠.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마침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죠. 어르신, 제가 3가지 문을 다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리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눈뿐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자 한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말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있지만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들려도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정한 듣기이지요. 그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혜와 욕심을 가르게 되었느냐? 그러자 한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지혜는 욕심 없는 알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지혜에는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죠. 이제 너는 문 안으로 들어설 자격이 생겼구나. 그날 이후 한결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작은 초가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요? 그러면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3가지 문 밖에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답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요히 나뭇가지로 땅 위에 문을 그리고 기다렸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